네, 국제 뉴스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지난 월요일에도 한번 국제 뉴스 코너가 있긴 했는데 노무현 특별 주간에서 한번 양보를 해주신 고마운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해해 주시겠죠? 물론이죠. 이번 주면. 예, 이번 주 키워드 뭡니까? 이번 주에 그 유럽 의회 선거가 마이크. 말이 안 들어갔나요? 네. 유럽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5월 마지막 일요일 날 치러지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국가마다 예외적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선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유럽의 그 뭐라고 할까 특징이 그거죠. 다양성 네. 존중한다. 프랑스는 대통령 결선 투표는 일요일에 하던데. 네, 거기는 항상 선거는 일요일마다 하죠. 그런데도 막 투표율이 85%, 90% 가는 거 보면서 안 놀러 가고 확실히 하는구나. 예. 네, 거기 굉장히 국민들이 정치적이죠.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선거를 일요일 날 하질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이제 보장을 해서 앞서서, 그러니까 내일 23일이죠. 23일 날 영국과 네덜란드가 맨 처음 이제 선거를 하고요. 물론 그 투표의 결과는 발표가 안 되고 일요일 날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제 그 투표를 마치면 그러면 이제 동시에 개봉을 해서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투표 날짜는 각각 제각각이어도 종료 날짜는 맨 마지막에 투표가 이루어지는 곳. 네. 그래서 딱 끊고서 그때 공개를 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재밌네. 예. 쟁점이 뭡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항상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제 뭐 경제, 그러니까 민생을 좀 신경 좀 써달라, 이게 가장 뭐 어디나 크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건 특별한 게 아니죠. 어디나 국민들한테 정치인에게 뭘 바랍니까? 그럼 어딜 가나 민생 좀 챙겨주세요,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은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되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리고 매번 정치인에게 요구한다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정치인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뭐 일부러 안 들어주겠습니까마는, 이번에도 50% 이상이 유럽 국민들한테 물었을 때 민생 경제 이게 이제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이제 매번 나오는 이야기고, 이번에 극우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세력을 확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있죠. 예. 이미 지난 2014년에 그 선거,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2014년에 있었는데, 2014년에 처음으로 극우 세력이 확 이렇게 세력을 확장을 해서 유럽 의회에,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위기감을 느끼게 했고, 국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2014년 5년 전 선거에서 전체에서 1위를 했죠. 그러니까 정당 명부식 투표를 하니까 누구 후보를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찍는데,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당시 국민전선이었죠. 지금은 국민연합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진짜 제가 90년대 프랑스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거의 뭐 저주를 퍼붓다시피 했던 그 극우 정당이 유럽 의회에서는 제1 정당이 됐었죠. 그 중간에 하나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EU라는 게 유럽 연합인데 단일 행정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건 있죠. 집행부는 있지만 네. 그런데 각국에 EU에 소속된 가입된 유럽 여러 나라의 각국에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 저마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마다 정치 일정에 따라서 자기들의 채택한 정치 시스템, 그리고 대통령제냐 뭐 내각제냐 이런 걸로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EU 의회가 지금 또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이 EU 전체 의회가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는데 올해 5월 달에 이제 치른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 EU 의회는 각 여러 나라에게 무슨 쿼터처럼 이렇게 의원 숫자가 배정이 되고 인구 네. 비례 뭐 이런 걸로, 네.
그렇게 되고 그럼 각국의 주요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EU 전체 차원에서 각자 이해관계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서유럽과 동유럽과 남유럽이 이렇게 다를 텐데 어떤 식으로 일단 구성이 되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여기? 예, 이 유럽이라고 하는 이제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결합체이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느슨하지만 예. 이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에 준하는 그런 연합체로, 그러니까는 심한 경우는 더 이제 많이 나가는 사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유럽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이제 장래에는 이미 이제 경제는 그 유로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합을 하고 있고, 예. 물론 약간 저 유럽 연합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소속 국가가 다르지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국방력까지, 그 다음에 외교까지 이렇게 하나의 그 단일 유럽의 목소리를 내는 그쪽으로 추구를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집행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가 있으면 당연히 그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의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의회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그 유럽 의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유럽 의회에는 총 751명의 그 유럽 의원이 있는데 네. 각국에서 인구 비례를 해서 적용을 해서 이제 보내죠. 네. 독일 같은 경우가 제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97명을 뽑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74명, 영국하고 이탈리아가 73명,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최소가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이제 6명이 보장이 되죠. 인구가 예. 아무리 적어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751명이 구성이 되면은 이들은 각 국에서 이제 뽑혀서 나갔지만 이들의 정치 일정은 그 유럽 연합의 어떤 정치 일정, 그다음에 결정 사항도 유럽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국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뭐 국익에 관련된 뭐 마음속에 당연히 국익의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 그 이들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유럽의 어떤 이익, 유럽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겠죠. 그래야 그렇죠. 역할 분담이 분명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 어떤 의원, 국회의원들하고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의 그 소위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단체, 그러니까 교섭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교섭 단체도 국가별로 모이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단체가 EPP라고 해가지고 유럽 국민당 뭐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로 드신 유럽 국민당이라고 하면 각국의 유럽 국민당의 지부 같은 게 브랜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예. 이제 각 국의 정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정당들에서 아까 말씀 예를 들어 독일로 예를 들게요. 예. 그럼 97명을 뽑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97명을 뽑기 위해서 독일 내부에 있는 각 정치 단체들이 선거에 참여를 하죠. 예. 리스트를 쫙 정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를 뽑아 주십시오. 그럼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기민당을 찍겠다. 나는 3인당을 찍는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비율별로 기민당이 예를 들자면 기민당이 30석, 뭐 3인당이 뭐 32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은 이들이 이제 보내지죠. 그러면 이들이 유럽에 가서 유럽에서 우리 당은 유럽의 국민당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뭐 어디 사회당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안에서, 그러니까는 국내에서의 교섭 단체와는 조금 달라질 많이 수가 다르네요.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유럽에서 가장 큰 단체가 유럽의 중도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럽 국민당, EPP. 그렇죠, EPP.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상황에서 두 번째로 큰 교섭 단체가 SND라고 해가지고 Socialist and Democrat. 그러니까는 사회당 계열의 3인당 계열의, 그렇죠, 3인당 계열의 중도 좌파. 그러니까 이제 거대 그 양당을 이루고 기타 등등 뭐 예를 들어서 극좌하면 또 극좌대로 모일 거고요. 극우는 극우대로 모일 텐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가장 큰 최대 이슈는 이 극우가 지금까지 소수 세력이었는데 예. 이게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게 지금 제3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2, 제1 교섭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허. 그게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최대 관심사. 그렇죠. 사실 한 최근 2년, 3년 동안 유럽 각국의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권의
급신장이 눈에 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라운 변화라고 해야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네. 물론 아직 집권을 못한 나라도 있고 집권을 위협할 정도로 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10여 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놀라울 그렇죠. 정도로 커왔던 건 사실인데 그렇죠. 유럽 전체의 우경화 또는 뭐 세계 전체의 우경화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네. 그게 어느 만큼 오는지를 이 시점에서 정확히 끊어서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가늠자가 바로미터. 될 수가 있고요. 아,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 좀 눈여겨 봐야 될, 그러니까 주의해서 구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은 뭐 무지개, 그러니까 극좌, 뭐 중도좌, 뭐 중도, 뭐 중도 수구, 온건 뭐 아주 우파, 다양하죠. 극우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도 우파가 있다면 중도 우파는 성향상 극우파랑 좀 가까울 거고, 그다음에 온건 좌파는 극좌와 좀 가까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되죠. 예.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예를 들어서 중도 우파다. 그러면 극우파랑 가까운 게 아니고 예. 극우파하고 척을 지고 있습니다. 오, 오히려 둘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과거에 그 시락 대통령, 프랑스의 시락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에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극우파하고 결선에서 붙은 적이 있어요. 네, 대선에서. 예, 그러면은 중도 우파와 극우파와 대결을 한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뭐 좌파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예. 근데 이 중도 우파인 시락 대통령은 거기서 물론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자기는 굉장히 실망했다. 극우가가 자기의 라이벌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나는 실망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통적으로 그 둘이 맞붙을 때 그 일주일을 남기고는 1대1 토론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사회당 후보가 나왔다면 1대1 토론을 했었어야 되죠. 근데 극우 후보가 올랐다는 이유로 1대1 토론을 거부해 버렸어요. 나는 극우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다. 시라크가 후보가. 그렇죠. 그럴 정도로 극우와 우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 우리 정치 독법에 익숙해 있으면 결국은 같은 크게 보아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 그 중에 조금 더 저기 한 게 극우고 좀 덜 그렇고 한 게 중도 우겠거니 하는데 여기서는 극우와 중도는 차라리 중도 우의 액센트는 중도 쪽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극우는 극 쪽에 있는 건가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프랑스식의 용어로 따지자면은 네. 그 공화국 어떤 정신 예.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우파가 있고 사회당이 있고 등등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는 극우는 공화당 정신에서 아예 빼버려요. 아.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라는 말 자체에서 빼버리고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쟁취된 민주공화국 프랑스의 범위를 벗어난 그렇죠. 그 안에서 혁명 정신 안에서 좌우가 있는 거지. 극우는 아예 그 밖에 있다. 그냥 아예 그 제껴버리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프랑스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게 한편으로도 당연한데 예. 그러니까 시라크가 아예 1대1 토론을 거부해 버릴 정도도 그것도 이해가 한편 되네요. 그렇죠. 시라크 입장에서 볼 때는 극우 정당체들은 프랑스가 아무리 관용, 똘라랑스를 강조하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룬 세계에서 첫 번째 시민혁명으로 이룬 프랑스 민주공화정 네. 혁명으로 이룬 피 흘려서 그렇죠. 그것이 보호해주는 그리고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 아예 밖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관용이 없는 사람한테 관용을 줄 수가 없다. 예. 우리가 이제 자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 범위가 어디까지냐? 남의 자유를 침범하는 선은 자유라고 할 수가 없다. 예. 하듯이 관용을 베풀지 않는 사람한테는 관용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정서죠. 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고요. 그게 이제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유럽이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까 이제 보수 세력의 어떤 득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그냥 섞어버릴 게 아니고 극우의 득세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정치 세력들이 좀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냥 보수 계열 정당의 득세가 아니고 명백히 네이밍을 딱 지칭을 그렇죠. 잘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극우 정당이 얼마만큼
그렇죠. 들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보수가 그 인기를 많이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그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민주주의가 좌파 우파 이렇게 경쟁하면서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극우가 특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야, 그 범위 바깥에 내놓고 있었던 말하자면 정치 세력이라고 치부도 안 해왔던 그 무가 조금씩 커지더니 이제는 1, 2, 3당 안에 들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것을 위협할 정도에 그렇죠. 이르렀다는 게 포인트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청년 실업 문제 기존 정치권이 해결을 못 해준다. 그게 물론 있고요. 거기도 그게 역시 이슈군요.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은 다 마찬가지이고요. 유독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난민 문제죠. 시리아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오는 2015년 때 갑자기 막 밀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어요. 2015년 같이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난민 때문에 못 살겠다, 난민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한마디로 그 정치적 프레임에 국민들이 딱 이제 걸려버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난민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데 난민 어디서 봤습니까? 그럼 본 적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프레임에 걸리는 거죠. 예. 그 난민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외국인들이 하도 들어와가지고 일자리를 위협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그건 대답을 못 해요. 이게 그래서 극우의 옛날 그 히틀러 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극우의 그 프로파간다. 이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과제라고 할 수 있고 극우가 역시 선전선동에 능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짧은 언어, 쉬운 알아듣기 쉬운 언어. 근데 인간 세상이 그렇게 뭐 그냥 그 애들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거에는 또 일정 부분 위력을 발휘하기도 그러니까요. 하죠. 아주 자극적인 언어, 예. 짧고 간결하게. 물론 배울 점은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 그 안에 가짜 뉴스 섞어서 아주 자극적으로 자극을 하면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 비슷한데 사실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극우가 지금 몇십 년째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극우가 계속 지금도 우리도 제일 뭐, 야당을 하고 있고 우리도 박정희 이래로 또는 이승만 이래로 사실 극우가 아닌 리버럴 또는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정권은 딱 요번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렇죠.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죠. 아닌가 예. 싶어요. 그리고 그 유럽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온 건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지난번 우리 몇 년 선거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뭐 만들려고 해봤다가 지금 계속 뭐라고 할까요? 흡수당하고 있고 예. 제대로 길을 못 피고 있고 그 새정치급은 독일에 가서 공부하신다는 뭐 그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예. 그 유 의원도 그렇고요. 네. 정체성의 문제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고 예. 그 이후에 자신들의 강령까지는 만들었는데 네. 그것을 하부 조직도 없고 그것을 채울 컨텐츠도 못 만들어서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정치적인 환경이 무시라는 많이 게 다르다는 걸 미국도 예를 들어서 그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상원 의원 미국에선 소셜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 갖다 놓으면은 그냥 중도 좌파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유럽은 지금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럼요 많이 활동.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태리 공산당도 있고 네. 프랑스도 아마 지금은 많이 이제 세력이 죽었지만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죠. 커뮤니스트라는 것은 그렇죠. 분명히 내건 그리고 사회당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특히 사회당이 지금 몰락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파가 몰락한 게 아니고 사회당이 몰락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회당이 올랑드 대통령 그 전 대통령 때 네. 자꾸 우클릭 하니까 여기서 다 빠져나가서 극좌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사회당이 몰락한 거지. 이 지형을 잘 들여다보면은 좌파가 몰락한 게 아니고 사회당이 자꾸 우쪽으로 가니까 몰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좌회전 깜빡이 놓고 계속 오른쪽으로 네. 가니까 진정한 소셜리스트들이 볼 때는 이건 정체성을 어긋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간 것이죠. 그렇죠. 마지막 질문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외에도 이유는 차차 또 얘기할 기회 아마 선거 결산 때도 그렇죠. 그때 또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이걸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은 이제 어쨌거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이 붙었는데 네. 어쨌거나 EU를 탈퇴하기로 됐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날 받아놓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 뭐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거의 그렇게 됐죠. 거의 그렇게 되는 게 네, 확실하잖아요. 물론 뭐 아니야 다시 우리 그냥 잔류하자 이런 국민도 꽤 있다고는 그렇죠. 들었습니다만
그러면은 집 나갈 게 뻔한데 영국한테도 이번에 선거 참여권 주네. 줘야죠. 왜 그래? 원래는 5월 말에 선거 아닙니까? 네. 영국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3월 말에 3월 29일 날 나가야 돼요. 나갔어야 됐잖아. 예,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갔잖아요.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사실은 그다음 4월에 또 한 번 나갔어야 되는데 또 못 나갔고 왜냐하면은 메이 총리가 유럽하고 합의해 갖고 오면은 의회에서 부결시켜버리고 또 갖고 오면 부결시키고 그리고 결국 지금 10월 말로 미뤘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5월이 선거인데 선거에 와야죠. 그래서 서로 찝찝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선거일 기준으로 EU 가입 국가는 확실하니까. 그렇죠. 예. 아직은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짐은 다 쌌지만 대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준다. 이혼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혼한 마당에 남의 집 대소사에 남의 집 그러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감나라더니 그러기도 뭐하고. 이건 영국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매너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그래서 영국 의회 그렇죠. 73명을 제외하고 선거를 치렀어야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내놓고 하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참여를 해라. 근데 유럽도 참 아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집 그 큰 대사가 있는데 그 이혼할 사람이 들어와서 뭐 쳐다보고 간섭하고 있는 이게 제대로 이 사람이 말을 할 건지 딴지를 걸 건지 유럽도 싫죠. 영국도 지금 나가는 마당에 굳이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것도 싫고. 근데 만약에 이제 영국이 결국 나가게 되면 그 영국의 유럽 의회 의원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임. 그렇죠. 다 이제 그 사임을 해야 되고 그 의석에서 일부는 이제 나머지 국가들에게 나눠주고 네. 일부는 놔둡니다. 나중에 추가로 가입할 국가들의 그 몫으로. 이혼하고 집 나갈 며느리가 제사상을 어떻게 차리느냐, 그렇죠. 제사 음식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양새가 맞질 않고 그렇죠. 아직 문 밖을 나가지 않았으니까 현행 규정상 투표권은 주되 거기에 의해서 배정된 의석은 집 나가고 나면은 그와 동시에 반납하는 게 그렇죠. 아무튼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그 이후에 살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러겠네요. 굉장히 자국 그거 투표도 하랴. 복잡하죠. 이거 EU 전체 차원에도 생각하랴. 근데 또 EU가 이 블록별로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북유럽별로 뭐 경제 환경도 다르고 세금에 대한 저항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어려우니까 늘 임 소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유럽 정치가 재밌잖아요. 다양한 어려워요. 이야기거리 많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